자, 279번입니다.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 등기를 격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여기서 포인트는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 요게 포인트예요. 자, 이 봐봐요. 갑 소유 부동산인데 순위번호 상란에서 1번 근저당 그려놓고요. 최고의 채권 최고액은 1억이다. 근데 채무자가 을이에요. KB가 국민은행이고 근저당권자가. 이럴 수도 있나요? 소유자는 갑 소유 부동산인데 채무자가 달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물상 보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의 형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돈을 빌리고 형이 자기 집을 담보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를 물상 보증인이 뭐 하는 거죠? 면책적으로 인수를 했다. 채권 최고액이 1억 원이라는 말은 실제로 돈 빌린 게 1억 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한 얼마 빌린 거예요? 8천만 원 정도 빌린 거예요. 근데 120% 잡잖아요, 보통. 그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면책적으로 인수했으면 요것만 인수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근저당권자가 배당에 참여해서 보니까 1억 원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원의 내역이 뭐냐 그랬더니 요 8천만 원은 얘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플러스 2천만 원을 더 인수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카드값이에요. 카드값. 다시 말하면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도 그 근저당으로 담보되느냐 그 말이에요. 요건 빼야 된다. 그래서 8천만 배당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 미칠 것이고 카드값을 빼. 그 얘기예요. 280번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그 근저당으로 담보된다.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거 봐봐요. 지금 갑소유 부동산인데 1번 근저당 해서 을이 동생이에요.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돈을 다 안 갚으니까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 KB가 갑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갑이 다시 을 동생한테 얘기해서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돈을 안 갚냐라고 하니까 걱정 말고 자기한테 인감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번 근저당 변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채무자는 병이라는 을의 친구로 바꾸고 1억 원을 한 3억 원으로 이렇게 높여서 다시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1억 갖고 나머지 2억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다가 또 돈 다 쓰면 또 다시 1-2에서 역시 변경해가지고 채무자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고 돈은 넉넉하게 한 7억 빌리고 3억 갖고 요거 가지고 나머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지? 지금 부동산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빵꾸 났을 때 배당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배당했을 때 이 피담보 채권액은 7억, 3억, 1억 다 합쳐서 11억을 배당 요구하는 거예요. 7억만 배당 요구하는 거예요. 7억만 하는 거예요. 7억만. 그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지요. 이때 당연히 변경 이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것이고 변경 이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겨보시고 거기 밑에다 쓰시죠. 여백에다가 근저당의 돌려막기. 281번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 자, 여기 봐봐요. 어떤 거냐면 1번 저당권 A, 2번 전세권 B예요. 채무자는 갑인데, 자,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게 되면 전세권자는 어떻게 되죠? 전세권은 소멸하죠? 그럼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왜냐면 얘가 말소의 뭐 되냐? 기준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저당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라고 하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자로서 용의권을 취득한 사람.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이 사람은 이 경매가 실행되면 자기는 쫓겨나게 돼야 되니까 얘를 대신해서 변제할 수 있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대위 변제예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대신 갚아준다 그 얘기야. 자, 이렇게 대위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은 소멸시킬까요? 말까요? 전세권자 입장에서 소멸시켜버려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1-1에서 1번 저당권 이전해서 B가 받아오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럼 자기는 1번으로서 저당권자의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낫죠? 말소시키는 것보다. 말소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거보다 자기가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한테. 이해되셨어요? 그럼 대위 변제하면 대위 변제자에게 그 근저당권이 이전된다, 이전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어요, 증감 변동이에요. 피담보 채권액이 일정 기간 동안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증감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다. 여기는 4억이다. 여기는 1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점에서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대위 변제해서 3억 원을 갚았단 말이에요. 대위 변제해서. 그러면 근저당이 당연히 대위 변제한 사람에게 이전돼야 되겠죠. 근데 피담보 채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3억 원에서 피담보 채권액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피담보 채권액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3분의 1로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다시 또 늘어나야 되겠죠.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여기서 확정되기 전에는 대위 변제하더라도 그 근저당이 대위 변제되게 이전할 여지는 없어요. 왜? 너무 복잡해져요. 계산 자체가 까다로워져요. 계속해서 증감 변동하니까 이거는 확정된 금액일 때는 대위 변제하면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데 이거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위 변제해도 이전할 수가 없고 그거 기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더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증감 변동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요게 포인트예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 변제한 경우 그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너무 복잡혀 이렇게 쓰세요. 자, 드디어 10만 원이 탄생하셨네요. 네, 10만 원이 탄생하셨어요. 알겠습니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282페이지, 282번. 제가 흥분했어요. 부합된 건물의 증축 부분이에요. 증축 부분이 근데 부합됐다 그랬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해도 경락일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한다. 근데 왜 X가 되어 있냐고요. 참. 동그라미로 바꿔주세요. 오답입니다. 오답. 자, 28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해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근저당 설정 등기에 전유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격려되었을지라도 대지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게 판례입니다. 대지권하고 대지권의 효력이 미쳐야지만 전유 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설령 구분 전유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성질상 대지권에 미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283번 틀렸고요. 284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맞아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이렇게 283번처럼 대지권에도 미치고 282번처럼 부합물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284번처럼 뭐에도 임차권이나 지상권과 같은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285번 기존 건물에 관해서 증축 후에 현존 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증축으로 인한 건물 표시 변경 등기가 격려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해 이미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 등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85번 문제 자세히 보세요. 기존 건물에 관하여 이게 한번 틀리니까 저도 자꾸 확인하게 돼요. 제가 먼저 찾으려고. 285번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 건물에 관해서 증축을 했죠. 증축했고 기존 건물 현황에 맞추어서 증축으로 인한 어떻게 했어요? 건물 표시 변경 등기가 격려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축을 했는데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는 말은 기존 건물과 동일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사예요? 다르게 하겠다는 의사예요? 자,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증축을 해서 한 층을 올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등기를. 등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집이니까. 한 층을 올렸을 때 등기 어떻게 낼 거냐고요. 이거를 그러면 지어가지고 이걸 직접 쓰실 거예요? 아니면 팔 거예요? 팔 거라면 이거는 별도 등기가 나와야 되겠죠? 구분 등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직접 쓸 거라면 구분 등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건물에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2층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만약에 A 소유, B 소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집합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 그냥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집합 건물이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개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분 등기를 하게 되면 별개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무슨 등기 했다 그랬어요? 구분 등기했다 그랬어요? 건물 표시 변경했다 그랬어요? 표시 변경이니까 이건 기존 건물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미친다. 만약에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 등기를 했다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에 미칠 수가 없는 거죠. 별개의 물건이니까. 이해되셨죠? 예. 286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돈이 많이 생겨서 건물을 10개 층을 지었어요. 어떻게 등기 낼 거예요? 구분 등기 낼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건물로 일반 건물 등기부로 낼 거예요? 봐서 그러니까 뭘 볼 거냐고. 자,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 사무실용 빌딩 건물이에요. 구분 등기 한다는 말은 이거 다 별도로 팔아먹겠다 그거고. 그죠? 일반 건물로 그냥 등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다 세주고 말겠다 그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구분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의 의사. 그런 생각하에서 구분 등기를 했으면 이건 집합 건물이 되는 거고 그냥 일반 등기를 하면 일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집합 건물의 등기와 일반 건물의 등기는 다르죠. 일반 건물은 표제부가 각구 을구로 되어 있지만 집합 건물은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 각각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자, 286번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종물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저당 부동산의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자, 예컨대 저당 부동산의 종물, 예컨대 주유소의 주유기라고 해봐요. 주유기가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해요. 임대주유기예요?
그러면 주유소 경매에 낙찰되었을 때 주유기, 임대주유기도 같이 넘어가느냐? 즉 저당권의 효력은 임대주유기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287번 일괄 경매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 밑에 해설 보세요. 용익권자의 축조 플러스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 이때에도 저당권의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 요건은 일단은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일 것. 두 번째, 갑이 저당권 설정자지죠.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토지의 용익권을 확보해서 지은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도 어쨌든 설정자가 건물을 뭐 하는 거죠?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안 짓고 다른 사람이 지어서 자기가 매수해서 소유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만 하면 일괄 경매는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직접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직접 안 짓고 딴 사람이 지어도 자기가 소유만 하면 됩니다. 288번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해서 선순위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저당권은 물권이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죠. 저당권의 방해, 제거, 청구권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1번 저당권자 A, 2번 저당권자 B인데 A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변제로 소멸이 됐습니다. 그럼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 소멸하죠. 그럼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로서 1번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얘가 소유자도 아니면서 얘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저당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권. 그래서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순위 저당권에 이미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말소되어야 하죠.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저당권이 해로운 등기예요. 그래서 288번 여백에다가 유해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해주세요. 유해 등기 말소 청구. 이것을 유해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합니다. 자, 289번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자, 여기 봐봐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돼요. 근데 366조는 언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언제예요? 처분 당시예요. 처분 당시 토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이 처분할 당시 매매를 했어요. 매매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보니까 건물을 잽싸게 지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처분 당시 건물이 없잖아요. 처분 당시 나대지였단 말이에요. 나대지. 이런 경우라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비싸게 주고 샀을 텐데 사고 나니까 갑이 건물을 잽싸게 지어 올려가지고 법정지상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얘는 건물이 있는 땅이라면 그 가치가 훅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싼 땅을 비싸게 주고 산 거밖에 안 되고 갑이 지금 을에게 사기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지만 얘가 돈을 알아서 적게 빌려줄 텐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 상태이었어요. 그럼 얘는 돈을 충분히 빌려줬겠어요? 적게 빌려줬겠어요? 충분히 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이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실행해냈다. 그래서 이때 법정시장권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 저당권자는 낙찰가가 훅 떨어진 거에 대해서 자기 채권을 했어야 되니까 이때는 법정시장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요거는 처분 당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건물은 철거되니까 법정성은 인정 안 돼서 건물은 철거되니까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괄해서 경매하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289번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시장권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 290번 관습법상의 법정시장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무슨 뜻이에요? 이미 취득한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291번 공유지상에 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위 공유자의 분할로 인해서 대지와 상가 건물,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는 건물 부지상에 건물을 위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시장권을 취득합니다. 안 되는 게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환, 지, 분처분, 일체로 무효 그랬죠. 자, 292번 환지 나왔단 말이에요. 볼 것 없죠? 법정시장권 발생 안 한다. 293번 토지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 나왔네. 지분 나오면 법정시장권 취득 안 한다. 그죠? 자, 그냥 넘어갑니다. 294번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 일체로죠. 일체로 나오면 법정시장권 성립 안 한다. 유사문제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일체로 그럼 끝으로 가서 성립 안 한다. 유사문제 2번 갑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을에게 매도 대지와 건물 땅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을에게 매도됐죠? 그럼 여기 일체로니까 마지막 가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유사문제 3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이것도 일체로죠? 그럼 끝으로 가서 법정시장권 주장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랬어요. 예. 295번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 나왔다 그러면 법정시장권 성립 안 한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네 가지 어떻게 했어요? 환, 지, 분처분, 일체로 무효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상식에 맞게 풀면 돼요. 똥이다. 자, 296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시장권 인정되지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인정됩니다. 예. 297번 민법 366조 소정의 법정시장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시장권이 성립한 이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멸실되거나 철거된 이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시장권은 성립됩니다. 즉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시장권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 증축, 재축, 개축의 경우에도 법정시장권은 인정돼요. 이때 신구 건물 간의 동일성은 요하지 않습니다. 신구 건물 간의 동일성은 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만 존속 기간이나 사용 범위는 구건물 기준이에요. 구건물 기준. 단 여러분 주의하실 건 뭐냐면 공동저당에서 신축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정시장권 인정되는 거는 단독저당에서 그래요. 단독저당에서 이거는 공동저당에서 신축 나오면 안 되지만 단독저당에서는 신축 나왔을 때 인정되는 거예요. 네? 단독저당에서 예컨대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지금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그런데 이게 구건물이에요. 구건물. 이게 목조 건물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갑이 이거를 철거하고
철거하고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축한 거야. 석조 2층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값이 진 거죠. 그리고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법정상과 발생한다, 안 한다? 신축 건물을 위해서 법정상과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 신축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상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신구 건물 간의 동일성을 요하여요,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죠. 다만 존속기간과 범위는 뭘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 기준으로. 따라서 존속기간은 몇 년? 15년. 목조 건물 15년이잖아요. 구건물 기준이니까 사용 범위도 요만큼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만 15년인데 신건물에 대해서 15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구건물에 대해서 15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신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15년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신구 건물 간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공동저당이 신축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자, 297번 따라서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상권은 성립합니다. 298번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 간에서 공동저당 나왔죠. 그 밑에 건물이 새로이 신축됐다. 신축 나왔죠? 신축 나온 거나 또는 새로이 건축됐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299번입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 근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었어요. 그러면 인정되는 거예요. 합동되거나 신축되거나 다 인정돼요. 뭐만 안 돼요? 공동 저당에 신축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9번은 인정되는 겁니다. 합동되거나 신축되거나 다 돼요. 300번 법정상권이 성립한 이후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지상권의 등기 없이도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여기 봐봐요. 갑소유 토지와 건물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 법정지상권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발생하죠. 을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을 취득한 겁니다. 등기 없이도. 그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됐어요. 얘는 지상권의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지상권이 있는 상태, 발생한 상태에서 그것을 뭐 한 거죠? 승계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0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상권의 등기 없이도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01번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후 지상권의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건물이 양도됐어요. 300번은 토지가 양도된 경우고 301번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지상권의 등기 없이 건물이 병에게 양도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병은 지상권자이다, 아니다? 지상권자가 아니다. 그런데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즉 병은 을을 대위해서 지상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얘는 얘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 얘는 다시 지상권에 이전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차피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줄 의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지상권에 대한 등기가 없이 건물 소유권만 이전됐기 때문에 얘는 아직은 지상권자가 아니지만 대위에서 설정하고 다시 이전받으면 지상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장래. 근데 얘가 지상권이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지상권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그 시점에 잽싸게 철거 청구하는 것은 야비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어차피 지는 등기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렇죠? 그래서 양수인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건 맞지만 어디가 틀린 거예요?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이 부분이 틀렸어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철거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자가 아니지만 신의 측에 위반되어서 철거 청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02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죠?
그러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187조 규정에 따라서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합니다. 그래서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303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맞죠? 다시 여기 봐봐요. 자,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소유합니다. 그렇다면 을은 이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뭔데요?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과 같은 권리. 그러면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필요한 종된 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을이 건물을 매매했단 말이에요. 매매. 을이 건물을 매매했다. 그래서 병에게 건물이 소유권이 넘어가고 갑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같이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이전 받아야만 취득하는 겁니까? 당연히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하면 당연히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이걸 이전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다시 여기 봐봐요. 지상권 발생했죠. 등기 안 했죠. 그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 넘어왔죠. 그럼 얘 지상권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지상권 이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임차권 빼고 얘가 지상권자인데 얘가 건물을 얘한테 팔았어요. 그럼 건물 3과 동시에 지상권도 당연히 넘어와요? 당연히 넘어온 건 아니에요. 당연히 넘어온 건 아니고 지상권의 이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동의하세요? 그래서 건물 소유를 위해서 종된 권리는 당연히 넘어가는 건 아니고 별도로 이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가면 패키지로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등기 없이. 이건 매매일 때는 건물을 매매한 거니까 종된 권리에 대해서는 매매 합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된 권리에 대해서 얘한테 이전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패키지로 넘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에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싹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 없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303번이나 302번은 이제 되겠죠? 건물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니까 당연히 등기 없이 넘어간다는 얘기고. 자, 304번입니다.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했고요. 양자가 동일인이 소유였다가 구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한 제3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게요. 지금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양도됐다 그랬죠? 봐봐요. 자, 이 상태에서 건물이 먼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어쨌든 토지상의 건물이 있었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었죠. 그리고 경매 실행에서 낙찰됐을 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그럼 똥이다가 됐잖아요. 그럼 어쨌든 저당권 실행된 거죠. 근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이렇더라도 역시 366조가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동일인이었고 저당권 실행으로 다르게 됐으니까. 만약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동일인이었다가 다르게 됐잖아요. 그러면 366조다. 저당권 실행으로. 그래서 판례는 그렇게 봅니다. 자, 305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공동 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자, 이게 공동 저당이죠. 자, 공동 저당에서는 을이 갑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고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잡고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잡는 거예요. 그럼 요거 X, 요게 Y라고 보면 X 부동산, Y 부동산 해가지고
1번 공동저당권자 을이 8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이 8천. 그리고 1번 X부동산의 2번에서 병이 5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 2번에서 정이 4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X부동산의 경매대가 1억 원이고 Y부동산의 경매대가 1억 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동시배당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액의 분담을 정하죠. 그러니까 얼마씩? 1대 1이니까 8천을 둘로 나누면 여기 4천, 여기 4천씩 배당받는다. 그죠? 동시배당할 때는 이렇게 4천씩 받습니다. 그런데 20배당 했다 그러면 이거 먼저 배당 들어가면 얘가 8천 다 가져가면 2천밖에 안 남죠. 그럼 2천 받아요. 그럼 못 받은 건 얼마? 3천. 마이너스 3천 된 것은 다른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받는다. 그래서 20배당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위한다 그랬잖아요. 자, 문제는 하나는 채무자 소유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거 두 개 다 채무자 소유일 때의 얘기예요. 이렇게 동시배당하고 20배당해서 후순위자 대위하는 건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고 지금 이거는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다. 그랬을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들어가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든 후순위자는 물상보증인의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배당 들어가면 물상보증인은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시 대위하는 것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물상보증인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후순위자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하고 물상보증인 중에서 우리 판례는 누구를 우선해서 보호한다? 물상보증인을 우선한다. 이걸 물상보증인 우선설이라고 하고 우리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건 안 된다 그랬어.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된다 그랬죠. 안 되고 되면 얘가 붙잡아서 물상대위 한다 그랬잖아요. 안 되고 붙잡아서 이렇게 물상대위. 어떻게 해요? 안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위. 100까지 돌려줘야 돼요. 대위하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305번 보시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이건 안 되고, 그죠? 그다음 306번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판례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를 우선시키는 게 아니라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키죠. 넘겨보시고 307번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서 경매대가를 동시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분담되는 게 아니죠. 자, 이거 봐봐요. 하나는 채무자 소유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이건 20배당할 때 안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예요. 근데 동시배당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동시배당할 때는 이렇게 동시배당할 때 부담의 안분을 정하지 않고요.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물상보증인이다 그랬을 때 동시배당할 때는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고 모자르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추가 배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누가 빌린 거예요? 채무자가 빌린 거죠? 그죠? 보증인은 말 그대로 그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 먼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인 보호해야죠. 자, 여러분이 채무자고 제가 채무자고 여러분 보증인이에요. 여기 있는 토마스가 채권자예요. 네? 제가 채무자예요. 그럼 여러분 보증인이에요. 저 채무자인 저는 돈 빌려가지고 토마스한테 돈 빌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채권자가 보증선 여러분한테 먼저 돈 달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보증서 줬을 뿐이에요. 돈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채무자 저는 배불리 놀고 먹고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먼저 쳐들어와서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심사가 어떻겠어요? 저희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빌려 쓴 놈 따로 있고 갚아야 될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빌려 쓴 놈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먼저 가져가라는 거예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먼저 배당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르면 보증인한테 와라.
똑같아. 여러분이 보증서 줬으면 만약에 채권자가 여러분한테 먼저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채무자 먼저 재산을 찾아보고 검색해서 거기서 털어가고 모자르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나오는 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에요. 그래서 보증승계 죄는 아니니까. 그래서 동시배당할 때도 먼저 채무자 거 먼저 배당을 하고 모자르면 부족분에 대해선 추가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해설이 있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추가 배당하여야 한다. 자, 308번입니다. 소액 주택 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택 임차인 있잖아요. 주택 임차인인데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주택은 건물을 얘기해요? 땅을 얘기해요?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갑소유의 주택과 토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 건물에 을이 임차인 들어갔어요. 보증금 8천만 원 넣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건물 대가, 경매 대가와 토지의 경매 대가 다 포함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건물에 들어간 사람이지만 대지가액을 포함해서 우선 변제권에 포함을 시켜서 받습니다. 그럼 예컨대 건물이 1억 원에 낙찰되고 토지가 1억 원에 낙찰됐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4천, 여기서 4천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법에 가로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때 건물 가격에서만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대지 가격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때는 동시 배당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서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액의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에서 동시 배당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느냐라는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왔지만 이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동시 배당도 물어보고 임차인의 대지가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받는다. 이것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09번입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차순이자 대위에 관한 민법 제368조 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용되지 않는 게 동일한 채권의 담보지만 부동산과 선박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랬잖아요. 선박은 민법상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에요. 동산. 민법상으로 동산. 부동산 학에서는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 하지만 민법은 동산 아니면 부동산인 거예요. 그럼 부동산의 경매 절차하고 동산의 경매 절차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디서 행해지죠? 법원에서 행해지죠? 동산 경매는? 몰라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기 어디예요? 거기. 아니 저기 구월동에 가면 농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사거리 나와요. 이렇게. 사거리 나오고 이쪽 가면 이제 저기 공단 쪽이고 이쪽은 소래 가는 길이고 이쪽은 저기 문학 경기장 그쪽이고 여기에 보면 여기 초입에는 화원 같은 거 있어요. 화원. 쭉 있다가 여기는 다 그냥 공터예요. 나무. 예?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가 잔뜩 싸져 있어요. 예? 컨테이너 박스가 잔뜩 싸져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이게 창고예요. 창고. 동산 경매는 현장에 그 물건 있는 현장 가서 하는 거예요. 집행관이 이리 와요. 그래서 거수하는 거예요. 살래요? 하면서. 그럼 가서 내가 살게요.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산 경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동산 경매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사무실 하나 만들려고 동상 경매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책상 걸상이 30조가 있어요. 고급 30조라는 걸 책상 걸상이 한 조로 30개, 책상도 30개, 걸상도 30개, 의자. 그리고 고급 소파, 4인 소파가 이게 5조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40대, 컴퓨터가 40대, 그 다음 기타 등등등 많아요. 다 합쳐서 30만 원. 대박이죠. 갔어요. 갔는데 집행관이 안 와요. 전화했어요.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낙찰 받으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러려고 왔는데 왜 안 오시냐고.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여기 있는 이 창구지기가 지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집행관도 안 오고 대체 오늘 입찰하는 물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봐요. 미친놈 취급하듯이. 아니 그럼 물건을 보고 사야 될 거 아니냐. 물건 좀 봅시다 그랬더니 저 따라오래요. 귀찮다고 하면서. 그래서 따라갔더니 큰 컨테이너 박스 하나 2층짜리 있는데 이 2층을 열어줘요. 이거 다 라고. 보니까 의자나 책상이 다 분해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 또 오래요. 또 돌아갔어요. 거기는 3층이에요. 3층 딱 열었어요.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다 꽉 차 있는데. 책상이든 뭐든 다 분해해서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3칸이 있는 거예요. 3칸. 컨테이너 박스 3개. 그리고 또 오래요. 가보니까 공중전화 부스 있잖아요. 그것도 2개로 같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죠. 이사짐센터 전화를 했어요. 컨테이너 박스 3개하고 이거 이송하는데 얼마나 드냐고. 그랬더니 분해까지 다 돼 있으면 그 조립하고 하려면 800인가 얼마 든대요. 그때 사무실이 또 9층이었거든요. 옮겨야 되잖아요. 또 차 불러야 된대요. 차 불러서 내려가고 차 불러서 올라가고. 그래서 대충 한 1,000만 원 든대요. 웬일이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동상 경매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시 채권 담보, 동일한 채권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후순위자 대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입찰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동상 경매는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린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채권부터 보겠습니다.